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설 연휴 첫날에 본방송이 나가거든요.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두 기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그 이민년인데요. 인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를 뜻하고 임자는 북방 임자를 쓴다고 해요. 근데 각 방향마다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중앙은 황색이라고 하는데 북쪽이 이제 검은색을 나타내서 검은 호랑이띠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기자 셋 중에는 호랑이띠가 없었고 저희 견제국 같이 하고 있는 아이뉴스 24의 정종윤 기자가 범띠더라고요. 이 자리에 없지만 정 기자 새해 복 2배로 받기를 바라고 두 기자에게 2022년 어떤 의미가 있는 해일까요? 올해 검은 호랑이 해잖아요. 호랑이 하면 저희 언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호시오브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그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되 그 소의 우직한 발걸음처럼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3월 달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달에 그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데 이때 호시 후보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실천에 옮기는 것도 있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는 일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지방에서 활동하는 기자다 보니까 대선보다는 그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맺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올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물어본 건데 나라 걱정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이긴 한데 제가 2007년에 기자 생활을 해서 올해 만으로 이제 15년이 되는 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지난해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5년을 맞아서 조금 마음을 다잡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저도 언론 생활이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뒤돌아본다고 하면은 10년 후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언론이었지만 배울 것 많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세보니까 횟수로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기자 활동이 지금 현재가 조금 더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기자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더 느껴지는 건데 기자의 직업적 윤리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커지는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 자리가 아니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나눴어야 하는데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아무쪼록 두 분 올해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또 호랑이의 기운으로 견제구에서도 맹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호들을 오늘 6월 지방선거부터 이제 공천에 반영한다는 이 방침을 밝혀가지고 지역 정가가 선거 금액 절반 정도를 지금 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거 비용 보존까지 합치면 오스템 행정사건인데 아마 왜 천안에서 천안 기자들이 오스템 사건 관심을 갖고 있나 의아해. 저희가 새해 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좋은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요. 이 기자 아산에서 새해 첫날부터 좀 큰 불이 났었죠. 불은 그 새해 첫날 1일 오전 그것도 7시 48분쯤에 그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귀뚜라미 아삭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불이 나서 철골 쪽 건물 2개 동이 이제 불에 탔는데 그 크기만 해도 5만 제곱미터니까 18,000평 정도 불이 났었죠. 그때 이제 소방당국에 따르면 생산 설비라든지 그리고 거기 공장에 있던 에어컨 그리고 보일러 등 완제품 이렇게 해서 약 소방적 수산 8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당시에 불이 났을 때 발생 한 3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에서 대응 2단계로 상향을 했는데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을 한다는 거는 바로 이제 관할 소방서뿐만이 아니라 인근 그러니까 아산에서 발생했는데 천안이라든지 경기도, 평택 그리고 세종에서도 이 소방 인력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00명 정도가 동원이 됐고 소방 헬기 4대 그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까지 동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동원이 되고도 11시간 후에나 진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날 1월 1일이었으니까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SNS로 불났다고 이제 영상도 보내주시고 뭐 사진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뭐 연기도 많이 났다고 하니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새해 첫날인데 유난히도 파란 하늘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날 딱 보니까 검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그 집안 식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런데 이제 직감을 했죠.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소방당국에 확인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신고 전화만 그 소방당국에 한 수백 건의 신고 전화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연기 때문에 그을림도 많았고 그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거기가 바로 불당동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20여일이 지난 지금에도 이게 다니다 보면은 불에 그을린 냄새가 아직까지 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정천 근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침에 바로 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구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파란 하늘에 그 부분만 이제 먹구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리고 그 광경을 보던 대부분의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성정천 산책하다가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찍어서 뭐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당일 그 SNS에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SNS는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택까지 네네. 그쪽에서도 SNS에 천안 지역에 화재가 났다. 그 정도만큼 그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었죠. 아산 뭐 취재 때문에 오가다 보면 거기가 뭐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현장이 굉장히 처참하고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는 거는 이제 다행이긴 한데 여기가 건물 특성상 화재 진압이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 보니까 진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날이 1월 1일, 즉 휴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화재가 발생하고 바로 발견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후에 좀 발견이 돼서 그 초기 진화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날 또 몹시 추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 장비도 일부 이제 좀 얼어서 바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휴일이라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없었을 테니까 인명 피해 없는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발견이 그만큼 또 늦게 돼서 그렇죠. 화를 키웠다. 그 화재 감식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아직도 화재 원인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현재까지 그 경찰, 소방본부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두 차례 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화재의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장의 전체 건물은 15개 동인데 그중에 불에 탄 건 2개 동이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전체 15개 동 중에 2개 동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건물에서는 붕괴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화재 감식에 애를 먹었죠. 그러니까 뭐 좀 메인 건물이었나 봐요. 건물이 공장 내부에서 좀 규모가 큰 건물이 불에 탄 것 같고 조사는 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좀 나올까요? 1, 2차 감식 결과에서 그래도 중요했던 거는 이게 방화냐 아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방화 혐의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당국도 이 국가수의 어떤 감식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공개 못하는 거는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큰 사고가 천안에서 발생했었잖아요. 그 해태제과 천연공장도 불이 났었고 그리고 불당동 아파트 화재 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화재 원인이 나오기는 약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월 달 정도야 어떤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이 공장 안에 있는 건물들 불법 건축물도 꽤 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아산시가 지난해 5월에 그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 대한 건축물 전수 조사를 좀 실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중에 20건이 건축법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건이 그 공장에 대한 불법 증축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소실된 2개 동에서 지적된 이제 건축물 위반이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공장이 되게 익숙한 게 물론 이제 아산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지난해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이번 불이 나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전체적인 안전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월에 그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직원, 가족 그리고 뭐 N차 감염 이어지고 타 지역도 일부는 포함이 됐지만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13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충남도에서는 밀집, 밀접, 밀폐 이 이른바 산밀 환경의 감염 원인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양승조 지사도 그때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비말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좌우로 이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식사하는 도중에 이게 그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추정을 했고 또 작업장 대형 컨테이너 방식이고 공동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분도 보셨겠지만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은 붕괴 위험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여기는 뭐 그럼 바로 이제 철거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나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화재 감식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상태고 귀뚜라미 보일러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이 나와야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하겠다. 다만 철거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아산 공장에서 근무했던 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뭐 집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 대부분이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뭐 인원, 뭐 이제 상황 이런 게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무실까지 이제 소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아산시는 일단 귀뚜라미로부터 정확한 그 자료를 좀 넘겨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0여 명 근로자에 대한 뭐 직업 연계나 그 실업급여 연계 뭐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제 해태제과 그리고 불당동 아파트 화재 아까 이 기자님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큰 불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 큰 화재가 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뭐 하루빨리 화재 원인도 좀 밝혀지고 사고 현장도 잘 수습되길 바라겠고요. 천안에서는 살인 사건이 또 났어요. 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1월 12일이었고요. 이때 그 헤어지자라고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그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이렇게 검거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남성은 피해 여성 집에 찾아가서 그 피해 여성을 뭐 잠깐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화장실로 이렇게 데리고 간 다음에 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그 어머니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 이제 동생이라고 뭐 본인 주장은 동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이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어머니에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그 남성이 자신의 짐을 좀 빼겠다 이렇게 찾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얘기를 하다가 그 피해 여성이 잠깐 얘기를 하겠다고 그 같은 주거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물까지 얻어 먹고서 다시 들어간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같이 있다가 자기 딸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사건 사고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오스템 횡령 사건인데 아마 왜 천안에서 천안 기자들이 오스템 사건 관심을 갖고 있나 의아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역 기자들이 이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오스템이 그 천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천안시와 오스템은 지난해 9월에 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투자 협약 체결 내용은 31년까지 천안에 있는 충남 테크노 파크 내에 이 5만 1,000제곱미터의 공장 신설을 약속했는데요. 이때 투자 금액만 한 1,400억 원이고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만 그 1,000명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이제 신규 공장 차질이 좀 우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 좀 물어봤더니 시에서는 토지 분양 계약금은 이제 투자 협약 체결하고 바로 납부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뭐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규모만 놓고 봤을 땐 천안시의 2021년 대표적 투자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뭐 천안시가 2021년 마지막 보도자료에 이게 천안시가 뭐 가장 대표적인 투자 유치였다라고 스스로가 뭐 홍보도 좀 했었습니다. 보도자료 이름이 뭐 오스템 외 몇 건 유치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뭐 시에서 아주 자랑했던 사업이죠. 더군다나 천안 같은 경우는 이 오스템 투자 협약과 함께 맞물린 것이 바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이거든요. 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게 천안시입니다. 부산이라든지 울산도 같이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템 유치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박산동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신년 인사에서 전국 주요 도시 중에 치과 분야에서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것이 바로 천안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 천안의 대표 사업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 천안시 강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오스템 사건으로 인해서 천안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스템 천안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의 수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천안 같은 경우 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은 바로 당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이 이 천안에 있고 또 임플란트 제조업체는 오스템이 천안 공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설 제공할 부지까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스템의 정상화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 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 씨가 이 유치했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 접하고 속이 좀 많이 탈 것 같은데 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러면 천안시에 약속한 1,400억의 투자 이행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부호를 붙인 지금 기사가 좀 쏟아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스템에서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스템이 천안시에 6일자로 공문을 좀 보냈는데요. 공문 내용은 횡령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오스템은 우량 회사이고 현금 보유와 현금 흐름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 활동 및 연구 활동은 왕성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좀 접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1,400억이 약속대로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경영 활동을 하고 있으니 좀 믿어달라라는 의미가 좀 함축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대외적인 상황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 한국거래소에서 오는 24일까지 이게 상장 폐지 대상 업체인지 여부를 좀 결정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상장 폐지 검토 대상 업체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또 심사를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들이 대거 지금 피해배상 소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런 모든 여건을 좀 종합해 보면 이게 약속한 만큼 또 약속한 대로의 이행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해 봅니다. 오래간만에 유창림 기자가 거의 비슷한 생각이네요. 네. 저도 오스템의 정상화가 가장 큰 관건인데 천안시로부터도 대충 이야기는 뭐냐면 오스템 쪽에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금력은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1,400억 원이지만은 거기에 공장 건설이라든지 의료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 협약 이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하더라도 쉽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천안시 투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적인 입장 내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투자협약이라는 게 강제성은 없잖아요. 천안시에서 잘 대처 방안 마련했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투자 잘 이루어져서 지역에 좋은 회사 유치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사건 사고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도 방송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사실 선거해 아니겠어요?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고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지역 기자들은 당연히 대선보다는 지방선거,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대선, 이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데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에 어떤 공약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지역에서 또는 지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도 단위, 시도 단위가 되겠죠. 또 시군구 여기에서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부분을 지역 공약으로 좀 채택을 해달라라고 캠프에 좀 전달을 하고요. 그럼 그 각 캠프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파급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는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자기 캠프에 걸맞는 이제 대선 공약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이제 지자체들이나에서는 이제 각 정당마다 도당이 있잖아요. 도당 시당을 통해서 혹은 이제 국회의원 통해서 자기네 지역에 이제 그 현안 사업들 이제 대선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충남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 충남에서는 지난해 82개, 82개 대선 공약 과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국가 공약, 지역 공약, 공통 공약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눴었는데요. 국가 공약으로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그 저출산 고령화 극복, 양극화 해소 이거를 국가 공약으로 좀 채택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을 국가 차원에서 좀 하자. 그리고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자. 이런 제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10가지입니다. 먼저 충남 혁신도시 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그리고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그리고 환항의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그리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 조성,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10가지입니다. 이거 좀 반영하기 위해서 좀 움직임도 좀 보였다고 하는데. 예.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뭐하지만은 그래도 양승조 지사는 올 초에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정의당의 장혜영 정책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이태규 총괄선대장 등을 만나면서 어떤 이 충남 지역의 지역 공약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했죠. 재밌는 게 두루두루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는 정당을 초월해서 이게 좀 공약으로 좀 채택됐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좀 피력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나시는 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남에서 제안한 것 중에 천하나 상권은 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한 거죠. 이게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이거를 좀 다시 건의하기로 했고요. 확실히 이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에서는 천안시가 조금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 오송간 이복선화의 천안 아산역에서 좀 정차를 해달라.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이제 충남도가 대선 후보나 뭐 정당에 제안한 사업들이었고 이건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고민하고 또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천안부터 좀 볼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대통령 공약으로 좀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박상돈 시장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에서 그 K컬처를 뭐 활용한 뭐 문화 엑스포 이거를 좀 개최하는데 아무래도 뭐 시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좀 해달라. 따라서 이거를 대통령 공약으로 좀 세워달라.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천안시의 어떤 유치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안일 수 있겠지만은 그 독립기념관의 K컬처 문화 엑스포 개최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박상돈 천안시장이 구상하는 건 뭐냐면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이 우리 천안에 있잖아요. 이것의 정부 행사로 2년이건 3년에 한 번씩 공식적인 엑스포 행사를 열자는 거죠. 여기에는 K컬처라든지 그리고 K팝 이런 것들을 선보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을 알리고 여기에 또 천안을 알리자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이 여야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이미지화 하려면 그 뭐 락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K-팝, K-드라마, 이렇게 K-푸드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선보일 수 있고 해외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캠핑을 하면서 이걸 엑스포 기간 동안 즐기자 뭐 이런 차원의 이제 K컬처 뭐 문화 엑스포 이렇게 이름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은 옆에 이제 서곡 캠핑장도 있고 부지는 뭐 충분할 것 같고 독립기념관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독립기념관 그 입구에 이제 목천 IC가 있는데 이름 변경을 좀 요구하는 여론도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네. IC로 바꿔달라. 네. 그리고 이제 전철 연장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그것도 속도가 좀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산은 그 재난 전문 국립경찰병원 유치를 대선 공약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우왕 교민들 받았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산 지역에는 큰 병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립경찰병원을 아산 지금 현재 초사동이죠. 경찰수사연구원이 있는 초사동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규모는 약 500병상 규모입니다. 대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물밑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저희도 연일 바쁜 게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는 출마 기자회견, 시장급 후보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거 정리되려면 아무래도 공천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공천은 언제쯤 좀 이루어질까요? 공천 얘기가 본격화되려면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비 후보 등록이 2월 18일이고 그 후보자 등록이 5월 10일과 13일 양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대선이 끝난 뒤에야 뭐 어떤 구체적인 공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 정당도 시스템을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얘기 해주셨으니까 일정 얘기 조금 더 안내해드릴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아마 자치단체장 얘기인 것 같고 도지사도 있고 여러 선거가 있으니까 이 일정을 좀 이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예비후보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1일부터고요. 지역구 시도의원 그리고 구시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8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군의원 그리고 장애 선거는
3월 20일 후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인 5월 11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역은 3월 3일부터 위정활동 보고 행위를 좀 금지가 돼요. 그리고 현역 시장 군수가 대부분 대행 체제로 갈 텐데요. 현역 시장 군수가 다시 뭐 도전을 안 하면 뭐 대행 체제로 안 가겠지만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되면 대행 체제로 갈 거고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공천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아까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후보들이 좀 복수 후보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선을 하겠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천안시장 후보군이 10명 정도가 거론되는데 무조건 경선을 치르겠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됐던 경선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오늘 6월 지방선거부터 이제 공천에 반영한다는 이 방침을 밝혀가지고 지역 정가가 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하부 조직인 이 지방의원을 적극 독려하기 위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미 민주당 중앙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영향력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부정적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에 열심히 가담을 해서 진짜 대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과 대선에는 크게 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나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유권자들을 관리를 했던 분, 이 분 중에 누구를 그러면은 이 룰대로 가자면 어떤 룰이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경선 없이 그러면 대선에서 열심히 뛰신 분을 공천을 준다 하면 이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잡음이 좀 예상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산점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천 결과로 이어져서는 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원 당규, 사실상 여당과 야당의 헌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논란은 아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그 뭐 어떤 뭐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 후보한테 공천이 갔다라든지 어떤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누가 뭐 가번을 받았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그 선거 일정이 빡빡하고 그런 선거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기자들이 좀 거기에 관심을 주력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첫 선거가 2020년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시장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져가지고 근데 첫 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첫 해니까 워낙 정신없이 치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가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실제 또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선거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뭐 비대면 선거 활동 이거가 보편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활발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피부로 와닿으세요? 네, 와닿는 것 같아요. SNS 찾아보는 게 막 취재 활동에 조금 뭐 일상처럼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뭐 이제 자극적이거나 뭐 기사화 할 만한 멘트를 하면 기사를 쓸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기자회견 간간히 열고 하겠지만 예전처럼 뭐 어떤 행사장 가면 후보들 다 모여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볼 기회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후보들이 올리는 SNS에 게시하는 글도 좀 보고 다른 후보나 아니면 다른 글에 후보군들이 남기는 댓글도 좀 보는 재미도 있으면서 그게 또 취재에 또 활용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참 이상했는데 요즘은 좀 당연한 거죠. 최근에 예비후보 설명회도 비대면으로 진행됐거든요. 뭐 예전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게 당연히 여겨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비 후보 설명에 누가 왔는지도 기사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어졌으니까. 선거운동이 이 단순하게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보게 된다고 하면 그 후보자의 면면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어떤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좀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SN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 선거전도 크게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시장급이나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인지도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출마 회견도 하고 근데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회견도 사실 안 하고 뭐 하더라도 뭐 자료 정도나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후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각 지역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 협의회에서 누가 뭐 위원장을 맡는다는 등 누가 핵심 자리를 맡는다는 등 또는 누가 이 협의회 구성에 이제 주도를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또는 내부적인 경쟁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당원이 아니신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런 활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등장한 인물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뭐 대선 결과에 또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좀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좀 갖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뭐 시장 선거, 뭐 군수 선거 내지는 도지사 선거 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히려 좀 편하게 어떤 인물이 어떤 공약을 내고 하는 거가 SNS 활동 때문에 더 좀 중도 표심이 그 표를 확실하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군의원 같은 경우, 뭐 도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내가 지금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시의원, 우리 동네 뭐 도의원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도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시의원, 군의원의 무슨 선거구인지 저조차도 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SNS가 어느 지역만 이렇게 뜰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좀 파급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깜깜이 선거가 조금 올해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공약도 중요하잖아요. 한쪽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소리 큰 쪽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는 탁상 행정이 있지만 공약 역시 탁상 공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어느 한쪽,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못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공약들, 약속들이 너무 남발하지 않을까. 이게 우려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네네. 2021년 1월 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이제 지정해서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후원회 개설이 헌법이 불합치하다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상 그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 지정권자의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의 후보자 그리고 예비 후보자 또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단체장 후보들은 후원회 설립했었잖아요. 했는데 본선거가 아니고 예비 후보 당시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후원회 설립이 안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가능해졌다는 건데 지방의원들은 굉장히 뭐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후원회 알겠지만 굉장히 생소할 거거든요. 그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환영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 금액 절반 정도를 지금 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거 비용 보존까지 합치면 그동안 이게 선거 비용이 부담 때문에 이게 출마를 고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을 이제 부담을 완벽하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반이라고는 했는데 그럼 뭐 우리 지역 선거들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나 이제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나요?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저는 좀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언론도 많이 바뀌었는데 제일 안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인 것 같아요. 이 정치와 관련된 이 법도 좀 많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국회의원은 이 후원회는 각각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한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을 얼마까지 모금할 수 있느냐는 사실상 선거 비용 제한액이 얼마냐. 거기에 50%가 해당된다. 이렇게 한번 또 역으로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2018년이었죠. 그때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충남 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1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억 8천만 원까지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이 2억 5,600만 원이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인 1억 3천여만 원이 그 후원금을 할 수가 있고요.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을 후원금으로 모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편차가 있는데 천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 5,100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 역시 천안이 4,100만 원인데 여기에 50%가 바로 후원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제한액은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해마다 이제 선거구의 인구수 있잖아요. 인구수에 그리고 4년 동안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들을 감안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고정 금액이 아니고 매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선거 앞두고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얼마까지 선거 비용 써라. 그럼 여기서 절반 정도를 후원을 통해서 모금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아직 올해 선거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추후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종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천안시장이 2억 5,600만 원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1억 5천을 모집할 수 있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3명이다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후원금을 모금하게끔 해놓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뭐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의원이 과하거나 다른 선거가 적거나. 그럴 근데 수도 어쨌든 있는 거죠.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은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방의원들의 후원의 설립, 저는 부정적인 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인 면을 더 보는데 다만 더욱 긍정적을 위해서는 이 정치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제가 뭐 정치에 이제 관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동안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공천권을 가진 자의 어떤 인연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후원회가 설립된다고 하면은 정말 정치를 위해서, 근데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저 같은 경우도 후원회라는 자체만으로도 좀 어감상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치 자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는 좀 퀘스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당장 우리 지역만 봐더라도 얼마 전에 정치자금법 문제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시장을 다시 뽑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원이라는 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 되면 캠프도 전문가 인력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후원회 자체가 일단은 생소한데 법리 해석을 안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풀이 일단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 검토해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이종익 기자는 뭐 후원회가 이제 물음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고,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정된 단체이실 거예요. 거기에는 뭐 극명하게 뭐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시던 분들이 관심 있는 뭐 지방의원, 기초의원한테도 후원금을 뭐 이제 내시는 이런 경우가 좀 파생될 건데, 그만큼 그러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힘이 더 세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이 내가 저 사람은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니 굳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힘이 팍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도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후원금 이 모금이 잘 이렇게 정착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당 공천제 아래서는 그 정당의 입김을 더 세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그 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선거 끝나면 이 취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후원금 이렇게 내역 쭉 뽑으면 상임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다 그러면 의사들, 그렇죠. 의사단체들에서 그렇죠. 쭉 후원금 내고 뭐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내역 보면. 아마 지역도 지역 상임위들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화다. 그럼 문화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설이다. 그럼 건설업체들 뭐 이런 식의
후원금의 어떤 뭐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걸 좀 보면 근데 이게 후원금이 평상시 후원금이 아니고 선거 때 필요한 후원금이다 보니까 그 어느 이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맞지 하긴 또 않는. 이분들이 어느 상임위 들어갈지 예, 모르니까 예, 예. 예. 아무튼 그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기자님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보면 직업 정치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원래 다른 걸 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청년이나 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신 분들도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의원 선거 나오는데도 몇 천씩 쓴다잖아요. 이게 당선이 되거나 일정 뭐 10%, 15% 이상 넘어가면 보전을 좀 받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그보다 덜 쓸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쓴다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후원금 제도 잘 활용하면 뭐 잘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후보자라든지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당선 후에 이 후원금을 줬기 때문에 뭔가 대가성을 바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네. 저는 생각이 삐딱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악용될 그게 떠오르는데 또 이제 아까는 정당의 입김이 세질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후보자들이 좀 난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몇몇 인물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금액에 이제 부담 없이 이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후보들이 더 많이 난립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저희가 녹화 전에 지금 얘기한 후보가 누군지 언급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아마 본인도 알 건데 선거 때마다 예비 후보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출마 의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매번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직업이 후보인 분들. 그래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자 홍보를 위해서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도 아실 거니 이게 방송 보시면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거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지금 연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좀 알면 좋을 만한 정보 2022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의 중심을 본다고 하면 저수도 그리고 청년, 출산장려 중심의 시책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선 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4에서 12개월째 급여 통상임금의 80%를 인상을 해주고요. 또 1월에 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퀵서비스, 음식 배달 종사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이 고용보험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또 뭐가 있나요?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제도가 그 버스 환승이거든요. 버스 환승 제도가 충남에서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충남에서는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라는 걸 시행을 하는데요. 이 카드 소유자가 수도권 전철을 타고 오거나 아니면 타 시도 버스를 탄 후에 충남 버스로 환승했을 때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이렇게 보조를 받는 방식으로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천안시는 예외입니다. 천안시는 별도로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의 무료 환승을 직접 할인 방식으로 3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견제구 지난편에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시설들도 꽤 많던데요. 올해 천안에는 5개 시설이 새롭게 문을 열고 시민들을 반깁니다. 4월에는 그 성성 물빛 호수 공원이 만들어지고요. 5월에는 천안시 청년센터, 그리고 7월에는 태조산 산림 레포츠 시설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천안시 평생학습관이, 12월에는 천안시 일자리 통합센터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뭐 새롭게 문을 여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올 연말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준공을 하고요. 또 11월 목표로 온양 온천시장 복합 지원센터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10개의 규모 주차장 조성이 예정돼서 주차난 해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만 사업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부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부디 작심 3일이 아닌 작심 1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